우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매우 불쾌하고 불편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 원자보다도 깨기 어려운 게 편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각자 살아온 삶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어떤 이데올로기에 현혹돼가지고 사실상 근거 없는 편견인데 그것을 진리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러한 오래된 근거 없는 편견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성찰해보는 비판적인 거리두기, 그러한 사고 이런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쾌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산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쾌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강연을 들으시고 머릿속에 계속 그것이 이제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집에 가셔서도 길을 걸어보시면서도 정말 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서 각자의 서사들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이 소크라테스의 법철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의 생각에 대해서 추종하거나 제 생각이 무슨 절대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과대평가해 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연구한 것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제가 일부러 완급 조절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중요한 거는 그 오늘 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생각을 갖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사람들은 어떤 숫자나 통계, 퍼센티지에 설득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야기에 설득이 됩니다. 서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각자의 서사죠. 저도 지금 이야기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도발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은 한번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그 코로나 시기에 대학에서 대면 강의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 수업을 한 2년여 했는데 그때 제가 택했던 길이 뭐냐면 유튜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문 유튜버는 아닌데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게 됐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구독자가 조금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여기에 이제 다양한 그 주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그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일단 뭐 이렇게 창세기 얘기도 하고 안티고네 또 법률 실증주의, 자연법주의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장까지를 제가 그러니까 전반부는요 중간에 한 5분 정도 쉬고 화장실 다녀오시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전반부는 여러분들하고 무슨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은 법철학에서 아주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게 법률 실증주의하고 자연법주의의 이 대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요 소위 뭐 법대 또는 로스쿨에 진학한 분들하고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좀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부에는 법률 실증주의와 자연법주의의 이런 대립이 있는데 이런 법철학적인 논의를 전반부에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서 5분 쉬고 후반부에 가서는 변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변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변론하고 크리톤을 직접 들어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소크라테스의 법철학적 입장이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안에 아이만이라고 지금 벌어지는 어떤 중대한 이슈가 하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오픈 퀘스천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인의 아비투스라고 하는데 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의 현대 사회학자인 그 피에르 볼디에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아주 독특한 개념인데요. 그 아비투스는 체화된 성향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 그러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몸이 기억하는 어떤 성향들을 갖게 됩니다. 어려운 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조화된 구조, 구조화하는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아비투스라고 해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긴장을 드리자고 한다면 어느 분한테 제가 대답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하면 벌써부터 떨리시죠? 안 하겠습니다. 절대 여쭤보지 않을 겁니다. 네,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아버지가 절도 또는 살인을 저질렀다면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고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숨겨주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자기 자신한테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제가 묻지 않을 겁니다. 저한테 귀뜸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혼자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끝에 가서 돌아올 겁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주변에 법대 나온 학생들한테도 질문도 드려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지만 어떤 입장들을 한국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종의 한국인의 아비투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멘탈리티가, 그러니까 우리 심성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저희의 이런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건 한국 사회 문화 전반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렇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실 텐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서 나가보도록 하죠. 오늘 이 얘기할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법철학. 즉 무슨 얘기냐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나요? 라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챗 GPT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좀 검증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 맞진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소크라테스가 직접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다는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저건 맞습니다. 아마 제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라고 손들어 보시라고 하면은 아마 많이들 고개 끄덕이실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는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구는 사실상 소크라테스의 사상이나 발언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크리톤이라는 대합변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플라톤의 대합변 중에 오늘 소크라테스의 변론하고 크리톤 두 편을 살펴보면서 소크라테스의 법철학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두 대합변 속에서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법철학의 어떤 입장인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크리톤 부분에 가보면은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챗 GPT죠. 근데 이 부분은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옥을 거부하고 죽음을 청하고 독배를 마시고자 했던 거 그런 걸 보면 어쩌면 법이 부당하더라도 따르는 것이 사회적 계약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챗 GPT가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설득할지는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또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저는 그거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아주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얘기죠. 이건 소크라테스가 변론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실 텐데 너 자신을 알라. 이것도 소크라테스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알고 계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노티세아톤이라는 말은 델보이 신전의 입구 상단에 쓰여져 있던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하루살이 같은 인간들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신들이야.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것을 자신의 말처럼 전매 특허처럼 사용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고유한 발언입니다. 따져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산다는 거, 사고하는 습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는 가치 없는 삶이라고 소크라테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생각한다는 거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또 그것을 습관으로 갖는다는 것도 매우 신기한 일이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죽기 전에도 이러한 정신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제가 시간을 좀 보면서 하기 때문에 준비를 했지만 넘어가는 부분들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개의 고전을 살펴볼 텐데요. 법철학과 관련된 논의에서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즉 법률 실증주의와 자유법주의라고 하는 법철학적 논쟁이 서양 최초로 등장하는 작품이 뭐냐면은 소포클레스의 비극 작품 중에 안티고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법철학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안티고네는 읽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티고네 얘기를 제가 좀 할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소크라테스의 변론하고 크리톤, 이게 크게 세 개의 고전을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고전과 초산사파 그랬는데, 저 초산사파 역할을 제가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초산사파는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어디냐 그러면은 튀르키예 서부에, 제가 이제 구글 들어가서 찾아봤거든요. 튀르키예 서부에 있는 에페소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에베소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전쟁이 났었나 싶을 정도인데 대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거의 폐허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는 책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초산사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여기에 필름으로 이렇게 해놓고 색칠을 해가지고 처음 에페소스 건설 당시의 그 모습을 좀 이렇게 재현해주는 그런 사파가 있습니다. 그게 초산사파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는 이렇게 폐허처럼 보이지만 최대한 여러분한테 초산사파 역할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요 모양이 예쁘죠? 셀시우스 도서관이라고 있지만 겉에 요 지금 정면만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지 뒷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걸 제가 채워드리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고전은 살아있는 책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너무 시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림을 그려주지 않으면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최대한 제가 그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요. 조금 제가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그리스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카이노스가 있고 네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노스는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을 얘기할 때 카이노스라고 해요. 이것도 새로움이라고 번역을 해요. 똑같이 새로움이라고 번역하는 그리스 낱말이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존재했지만 성취되지 않은 것을 가리킬 때 우리는 카이노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우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미래 시점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컴퓨터도 되겠고, 특히 인공지능 기계 AI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없었죠. 그래서 그럴 때는 네우스라는 표현을 쓰지만,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을 얘기할 때 카이노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이 될 텐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그리스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달아놓은 건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어야지 라는데 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새로움이 새 포도주 네오스니까 정말 이전에 없었던 새로 등장한 포도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느 부대에 넣어야 되냐 그러면 카이노스로서의 새니까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오셨다고 합니까? 완성하려고 하잖아요. 과거에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입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오스와 카이로스가 이렇게 좀 다른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어떤 죄목으로 법정에 서게 되냐 그러면 다른